그날 저는 그냥 평범하게 버스를 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서 한 여성이 차에 치일 뻔했죠. 저는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었고 그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재벌 회장의 딸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의 아버지가 저를 직접 찾아와 절대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내버스 기사 박영수입니다. 20살부터 운전대를 잡아 평생을 도로 위에서 보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 첫 차를 몰고 시내로 들어가고 있었지요. 승객 몇 명을 태우고 신호를 기다리던 그 순간 횡단보도 끝에서 젊은 여성이 휴대폰을 보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하고 있었죠. 저는 반사적으로 클락션을 울리고 핸들을 꺾어 버스를 그 차 앞에 가로막았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끼익 소리를 냈고 승객들이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차량은 버스 앞에 멈춰섰고 여성은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버스를 세우고 뛰어내려 그녀를 안전지대로 끌어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엔 놀람과 묘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를 태우러 온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도로변에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그녀를 끌다시피 차에 태웠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 창문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작게 입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놓을 줄은. 사건이 있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종점에서 막 시동을 끄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쑥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제 버스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혹시 박영수 기사님 맞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남자는 주위를 한번 훑어보고는 두 손으로 봉투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봉투에는 한성그룹이라는 금박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손끝이 잠시 굳었습니다. 한성그룹이라면 이 나라에서도 손꼽히는 재벌가였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남자는 짧게만 그렇게 말하고 봉투 안에 있는 명함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한성그룹 회장실이라는 글자와 함께 회장의 비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왜요? 남자는 미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직접 말씀을 들어보셔야 할 겁니다. 그 말투에는 단순한 감사 인사 이상의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호기심을 완전히 누를 순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단 한마디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회장실로 오십시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다림질한 셔츠와 단정한 재킷을 입고 한성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유리벽에 비친 제 모습이 어쩐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어색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최상층 버튼이 눌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다시 열렸을 때 그곳에는 며칠 전 도로 한복판에서 제가 구했던 그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원피스 차림이었지만 눈 밑에는 여전히 피곤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 기사님 오셨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 반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 없으셨죠?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따라오시죠. 넓은 회장실 한가운데 중후한 분위기의 노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한성그룹의 수장 한태성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이군요. 내 딸을 구해준 사람. 그 악수는 예상외로 강했지만
그 속에 묘한 긴장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곧바로 봉투 하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작은 성이요. 받아주시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 봉투를 걷어들이더니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보답을 해야겠군요. 그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박 기사, 우리 집 딸을 한 달 동안 지켜주시오.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지켜준다니요? 경호원도 있으실 텐데.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경호원들 중 누군가가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그날 사고도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크오. 저는 처음엔 그저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당신 어머니의 수술비 내가 전부 부담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몇 달 전부터 심장병으로 병원에 누워 계셨고 수술비 마련이 절박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회장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보안 계약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고 첫 장 하단에는 제 이름을 적는 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서명만 하면 됩니다. 한 달 동안 우리 딸 민주 곁을 지켜주세요. 대신 그 기간 동안은 가족과도 연락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죠. 저는 서류를 훑어보며 마음속으로 깊게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솔직히 제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위험한 일에 발을 들이면 평범한 제 삶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두려움. 다른 하나는 어머니 수술비와 제 앞에 놓인 거액의 보상. 그리고 도로 위에서 처음 본 민주 씨의 떨리는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회장은 제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말했습니다. 박 기사, 세상에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이란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누군가의 목숨이 걸린 부탁이죠. 그 말은 단순한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서류 하단에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제 딸의 전속 경호원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제 딸을 지켜주세요.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부성의 이상의 무언가 권력자의 냉철한 경고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민주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고급 빌라 최상층에 살고 있었지만 대문은 경호원이 아닌 자동 잠금 장치만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민주 씨가 나타났고 저를 보며 약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기사님을 보내셨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주 씨의 거실 소파에서 깜빡 졸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자정을 넘어가던 순간 아주 미세한 찰칵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가 순간적으로 긴장하며 반응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현관문 쪽에서 누군가 잠금 장치를 만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소파 뒤로 몸을 낮춘 채 현관문을 주시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복도 불빛에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손가락이 전자키 패드를 더듬었고 B- 하는 경고음이 울리자 움직임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곧 다른 도구를 꺼내는 듯한 금속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몽키 스패너를 꺼냈습니다. 버스 기사 시절부터 항상 비상용으로 들고 다니던 물건이었죠. 그 순간 전자키가 띵 소리를 내며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려는 찰나 저는 몸을 날려 문을 밀어버렸습니다. 문틈에 부딪힌 남자의 몸이 뒤로 튕겨나갔습니다. 남자는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주머니 속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의 팔을 붙잡아 벽에 밀쳤습니다. 누구야?
왜 여기 온 거야? 그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비틀며 도망치려 했고 복도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순간 저는 그가 달아나며 떨어뜨린 작은 명함 하나를 주었습니다. 명함에는 성진개발이라는 생소한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란에 놀라 민주 씨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잠시 손님이 왔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진개발, 그 사람들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민주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진개발 그들은 우리 집안의 오래된 원한이에요. 저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 사람들은 절대로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장실로 찾아가 전날 밤 있었던 일을 보고했습니다. 한태성 회장은 잠시 눈을 감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놈들이 벌써 움직였군.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20여 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성진개발은 한때 우리 그룹의 하청업체였소. 하지만 비자금 문제로 계약이 끊기고 그 과정에서 몇몇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지. 그때부터 그놈들은 우리를 증오했소.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왼쪽 눈 밑에 깊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성진개발의 실질적인 두목, 장기호요. 민주를 노리는 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번 일이 단순한 아르바이트 수준의 경우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재벌가와 조직폭력배, 그리고 오래된 원한이 얽힌 위험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명했고 어머니 수술비도 그 대가로 받기로 했습니다.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 씨의 빌라 주차장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전날 침입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이번에는 2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민주 씨 집 창문을 향하고 있었고 통화기에서 오늘 안에 끝내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민주 씨의 빌라 주차장은 적막했습니다. 하지만 가로등 불빛 아래 어둡게 모여 선 세 남자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전날 침입했던 마스크 남자였고 나머지 2명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짓으로 서로 위치를 나누더니 주차장을 가로질러 건물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저는 차고 옆 그늘에 몸을 숨겼다가 타이밍을 재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야, 거기. 뭐 하는 사람들이야? 순간 3명의 시선이 제게 향했고 분위기가 단번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스크 남자가 낮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냥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주머니 속에서 은색 금속이 번뜩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손목을 잡아 꺾으며 벽 쪽으로 몰았습니다. 그가 꺼내려던 건 칼이 아니라 작은 USB 메모리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스쳤습니다. 이건 단순히 납치나 협박이 아니라 정보전일 수도 있겠구나. USB를 빼앗아 보니 표면에 희미하게 HG라는 로고가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한성그룹의 내부 로고였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 마스크 남자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네 회장님 집안에서 아주 오래전에 말이죠. 그 말 한마디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진개발은 한성그룹의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이미 오래전부터 손에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민주 씨는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2 남자가 다가오자 저는 USB를 손에 쥔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 민주 씨의 집 창문이 열리며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박 기사님. 그 소리에 3 남자는 서로 신호를 주고받더니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USB를 아무 데서나 열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안에 있는 정보가 한성그룹 내부 기밀이라면 제가 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전 버스 기사 시절 단골로 태우던 한 승객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한때 한성그룹 회장의 비서였지만 몇 년 전 이유 모르게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밤늦게 그의 집을 찾았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박 기사님, 이걸 저한테 왜 가져오신 겁니까? USB를 건네자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수십 개의 암호화된 폴더가 나타났고 그중 절반 이상은 HG 컴퍼덴셜이라는 태그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며 몇 분간 암호를 해제했습니다. 열린 첫 파일에는 오래된 계약서 스캔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한성그룹 성진개발 비자금 운용계약이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뭐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성진개발은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사금고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의 일부는 공식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래에 쓰였습니다. 다음 파일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태성 회장, 그리고 젊은 시절의 장기호가 같은 식당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직 어린 민주 씨가 아버지 무릎 위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 민주 양 맞죠? 전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 파일은 영상이었습니다. 흑백 CCTV 화면 속에서 한 남자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짜는 20년 전. 그리고 그 건물은 지금은 성진개발의 본사가 된 곳이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 기사님, 이 USB를 가진 순간부터 당신은 한성그룹도 성진개발도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USB 내용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오전 민주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박 기사님, 오늘은 괜찮으시면 잠깐만 외출해도 될까요?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자고 해서요. 저는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디서 만나요? 강남 쪽 카페요. 친구가 급히 할 얘기가 있다네요. 민주 씨를 태우고 카페 근처까지 갔을 때 제 백미러에 검은 SUV 한 대가 따라붙는 것이 보였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그 차도 줄이고 늘리면 그대로 늘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골목길로 들어가서 그 차를 따돌리려 했지만 그들은 끈질기게 쫓아왔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하자 민주 씨는 급히 차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SUV가 골목에 잠시 멈춰 있는 걸 보며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몇 분 후 민주 씨와 그녀의 친구라는 여자가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SUV에서 세 남자가 내리더니 민주 씨 쪽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저는 전력으로 달려가 민주 씨와 그녀의 친구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은 아무 대답 없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한 남자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USB 내놓고 여자도 보내. 그게 모두를 편하게 하는 길이야. 그때 민주 씨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제 등을 밀쳤습니다. 순간 제 몸이 비틀리며 균형을 잃었고 그 사이 남자 둘이 민주 씨를 붙잡아 SUV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SUV는 굉음과 함께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뛰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골목 끝에서 그 친구가 저를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 USB는 내 목숨값이야. 민주 씨가 납치된 지 채 1시간도 안 돼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번호 표시 없음. 받자마자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USB와 여자를 바꾼다. 장소와 시간은 우리가 정한다. 경찰에 알리면 시체부터 보게 될 거다.
뚝 전화를 끊는 소리와 함께 서늘한 정적이 남았습니다. 저는 곧장 전날 USB를 분석했던 전 비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폴더는 아직 안 열어봤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여길 보세요. 프로젝트 M이라는 폴더인데 암호가 두 겹이라 깨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파일이 열리자 화면에 여러 장의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그 설계도는 일반 건물 도면이 아니었습니다. 한성그룹의 해외 비밀지사와 자금 이동 경로를 나타낸 도표였고 그 안에는 성진 개발과 연계된 비밀 계좌번호 그리고 거액의 자금 세탁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설계도 한쪽 구석에 민주라는 이름이 메모처럼 적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 씨가 왜 여기에? 전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 기사님, 민주 양은 한태성 회장의 친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이 문서에 따르면 그녀는 장기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혈연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성진개발이 그녀를 노리는 이유가 전부 설명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그 USB를 그냥 넘겨주지 않고 민주 씨를 구하는 동시에 한성그룹과 성진개발의 추악한 진실을 드러내기로. 그러려면 먼저 그들이 정한 교환 장소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죠. 저는 USB의 일부 파일을 복사해 만약의 경우 폭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교환 시간은 밤 11시, 장소는 인천의 한 버려진 항구 창고였습니다. 그곳은 예전에는 수산물 집화장이었지만 지금은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만 남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그 사이로 부서지는 바람이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중앙에 민주 씨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장기호와 그의 부하들이 서 있었고 제 시선을 받자마자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USB는? 저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그녀를 풀어주면 넘기죠. 장기호는 손가락을 까딱하며 부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부하가 민주 씨의 결박을 푸는 듯 했지만 갑자기 제 뒤쪽에서 또 다른 부하들이 몰려왔습니다. USB만 있으면 넌 필요 없어. 그 순간 저는 USB를 장기호 쪽으로 던지는 척하면서 복사본이 든 다른 메모리를 몰래 제 신발 안에 숨겼습니다. 그러나 그때 장기호의 입에서 믿기 힘든 말이 나왔습니다. 이봐, 민주 이제 그만 아버지한테 가자. 민주 씨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만해 제발. 장기호가 비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눈치네. 이 아이 내 회장님의 딸이 아니야. 내 딸이지.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가에서 흐르는 눈물은 부인하지 않는 고백 같았습니다. 장기호는 한 발 다가와 USB를 빼앗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이걸로 내 회장놈을 끝장낼 거다. 그 순간 창고 외부에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미리 복사본을 전 비서를 통해 익명의 제보로 경찰에 전달해 둔 것이었습니다. 장기호, 불법 감금 및 공갈 협박 혐의로 체포한다. 하지만 장기호는 민주 씨를 끌어안은 채 창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저를 향해 외쳤습니다. 진실이 뭔지 내가 알면 그때 날 찾아와라. 항구 사건 이후 저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는 테이블 위에 올려진 USB 복사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걸 당신이 제보한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 안의 내용은 그냥 제가 본 것의 절반일 겁니다. 진짜 폭탄은 원본 안에 있어요. 형사가 파일을 열자 그 안에는 한성그룹과 성진개발의 자금 세탁 내역, 해외 비밀법인, 뇌물수수 명단까지 세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위 공직자 몇 명의 이름도 있었죠.
형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그냥 수사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목숨 걸어야 할 일입니다. 그 시각 경찰은 장기호의 도피 경로를 추적했지만 민주 씨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정체가 드러난 이상 장기호는 결코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민주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저조차 알지 못했던 감정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제 휴대폰으로 영상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번호 표시 없음. 영상 속에는 창고 같은 어두운 방 안에서 민주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기사님, 저를 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 아버지 장기호를 해치지 마세요. 그분은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에요.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이상한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영상을 보여줬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남아있는 거라면 강제로 데려올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한성그룹과 성진개발의 비리를 동시에 터뜨리면 장기호는 더 이상 그녀를 보호할 명분을 잃게 됩니다. 그 혼란 속에서 그녀를 데려오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한성그룹 본사 앞은 방송 차량과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은 대기 상태였고 주요 신문과 방송국은 한성그룹과 성진개발의 비리라는 특종 예고를 띄웠습니다. 저는 전 비서와 함께 USB 복사본의 모든 파일을 정리해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그 순간 수십 개의 셔터 소리와 함께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폭로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화면에는 자금 세탁 내역, 뇌물수수 장면이 담긴 영상, 그리고 한성그룹과 성진개발의 밀착 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고 회장실 안에 있던 한태성 회장의 표정은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그런데 회견 도중 한 기자가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외쳤습니다. 장기호 측에서도 반격 자료를 준비 중입니다. 오늘 오후 직접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오후 3시 성진개발 사무실 앞에 장기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USB 원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한성그룹의 죄뿐 아니라 그들이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모든 악행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 가족의 피를 이은 사람이 바로 민주다. 그 순간 옆에서 민주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주 씨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장기호의 딸입니다. 그리고 한태성 회장은 제게 아버지처럼 군 적 없습니다. 오히려 제 어머니를 버리고 우리 가족을 파멸시킨 장본인이죠. 기자들의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제 쪽을 잠시 스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이제 물러나라는 경고와 구해달라는 간절함이 동시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녀가 지금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 장기호와 한태성 두 세력을 한 번에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는 것. 민주 씨는 준비한 서류 뭉치를 기자들에게 던졌습니다. 거기에는 한성그룹과 성진개발이 서로를 이용하며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서류가 퍼지는 순간 두 거대 기업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민주 씨가 행방불명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찰은 장기호의 차량이 서해안 폐항 근처로 향하는 것을 CCTV로 확인했습니다. 그곳은 몇 년 전 폭발 사고로 버려진 공장이 있던 항구였죠. 저는 지체 없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닷바람 속에 녹슨 크레인과 뒤집힌 컨테이너가 비틀린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안쪽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는 창고 문 앞에 검은 SUV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장기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옆에는 손이 묶인 민주 씨가 있었고
입가에는 피가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장기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두 그룹은 이미 무너졌어요. 민주 씨를 놓으세요. 그는 비웃으며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끝. 박 기사,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난 아직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어. 내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그가 손에 쥔 리모컨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창고엔 예전에 쓰던 화약이 아직 남아있다. 내가 버튼을 누르면 모든 증거와 우리 셋도 사라질 거다. 민주 씨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해요. 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한 발 다가섰습니다. 민주 씨가 원하던 건 이겁니까? 당신과 함께 죽는 거? 아니면 살아서 모든 걸 끝내는 거? 그 순간 민주 씨가 몸을 비틀어 장기호의 팔을 물었고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달려가 리모컨을 걷어차고 장기호를 땅에 눌렀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장기호는 체포됐고 민주 씨는 경찰 보호 아래 실려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 기사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죄도 함께 갚아야 해요. 며칠 뒤 한성그룹과 성진개발은 동시에 법정에 섰습니다. 민주 씨는 증인석에서 모든 진실을 밝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숨겨왔던 과거까지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저는 다시 제 자리인 버스 운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번 창밖의 바다를 볼 때마다 그날의 항구와 민주 씨의 눈빛을 떠올리곤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진실을 끝까지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이번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